네, 이번 시간은 HIV와 에이즈에 대해서 간단하게 공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이제 원인 바이러스로 에이즈와 같은 immunodeficiency, 면역 결핍 상태를 유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 경로는 다양한데요. 대표적으로 성접촉이 중요하겠죠. 동성 간의 전파는 아무래도 선진국, 그러니까 미국과 같은 경우에 비중이 높고요. 그 다음에 개발도상국일수록 이성 간의 접촉, 전파가 중요한 비중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이성 중에서도 여성이 남성에게 전파하는 경우보다는 남성이 여성에게 전파하는 경우가 더 많고요. 또 여성이 태아에게 수직 감염을 유발할 수도 있고 또 모유를 통해서도 전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혈액, 수혈을 받을 때도 혈액을 통해서도 전파가 될 수가 있고요. 아니면 의료진이 행위 도중에 이제 사고가 나는 거죠. 바늘에 찔려서 전파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경로가 있고요. 그러면 이 HIV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떻게 표적세포에 감염이 되는지 제가 이제 메커니즘과 또 그 와중에 치료제에 대한 메커니즘 같이 좀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이게 이제 우리 몸속에 들어있는 T셀, 대식세포, 수지상세포, 아니면 단핵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공통적으로 면역세포이자 표면 항원이 되는 이제 당단백인데요. 바로 CD4를 가지고 있습니다. CD4가 있는데 이 HIV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은 1차적으로 이 CD4랑 여기 밖에 있는 당단백인데요. GP120과 1차적으로 결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결합을 통해서 또 구조가 살짝 바뀌면서 이 안쪽에 있는 GP41과 또 우리 정상 면역세포에 있는 코 리셉터인데요. 공동 소성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세포 타입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요. CXCL4라고 하는 코 리셉터도 있고 CCL5라고 하는 코 리셉터도 있습니다. 어쨌든 또 이런 GP41과 이 코 리셉터의 만남을 통해서 융합이 일어나게 되고 이 안에 있는 뉴클레오 캡시드가 이제 로켓 속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일단 여기 외피를 벗고요. 이 안에 있는 뉴클레오 캡시드만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데 이 안에는 자기의 유전 물질 있죠. 유전 물질이 바로 싱글 스트랜드 RNA입니다. 요거랑 여러 가지 효소가 들어있거든요. 결국 이 효소를 통해서 이걸 또 벗겨내고 이렇게 이제 유전 물질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조그맣게 제가 표현해 놓은 게요. 역전사 요소입니다. 보통 전사라고 하는 거는 DNA를 통해서 RNA를 만드는 과정이잖아요. 그런데 이 HIV는 처음부터 유전 물질이 RNA였기 때문에 RNA를 통해서 DNA를 만드는 역전사가 필요한 거고요. 이 과정에서 역전사 효소가 필요한 거겠죠. 그래서 일단 RNA를 통해서 상보적인 DNA를 만들다 보니 1차적으로 RNA, DNA 하이브리드 잡종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최종 목적은 DNA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이 RNA를 없앱니다. RNase H라고 하는 효소를 통해서 이거를 이제 분해하고요. 부분적으로 분해를 해서 또 이 DNA를 통해서 상보적인 DNA 가닥을 만들게 되는 거죠. 결국 DNA 쌍가닥이 만들어지면은요. 이게 이제 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인테그레이즈라고 하는 효소를 통해서 이 숙주세포의 유전체로 이렇게 삽입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면역 활성이 필요하다, 자극을 받게 되면은 똑같이 이 바이러스의 DNA가 전사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전사인자의 다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싱글 스탠드 RNA로도 만들어지고 또 뭐 mRNA 형태로 만들어지는데 또 가공이 돼서 결국에는 방출이 되고요. 또 이 mRNA 형태로서 리보솜을 통해서 또 이 mRNA를 통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겠죠. 그리고 또 이제 단백질을 필요한 대로 이제 잘라 써야 되기 때문에 또 우리가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요 효소의 도움을 통해서 잘게 잘라서 이 바이러스가 또 필요한 곳에 또 쓰게 되는 것이죠. 자, 결국은요. 이런 이제 단백질을 통해서 얘가 들어올 때처럼 똑같이 이제 만들어서 나가야 되겠죠.
자, 물론 이 역전소소에서 이제 복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하면 완전히 똑같은 유전 물질을 가지고 탈출하는 건 아닙니다. 조금씩 달라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큰 틀은 만들고 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이 GP120이나 GP41과 같은 이런 당 단백은요. 여기 이제 숙주의 세포막에 딱 삽입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세포막 아래쪽에서는 이런 이제 유전 물질들 그리고 이제 필요한 단백질들을 이렇게 조립하기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게 이렇게 이제 밖으로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막이 돌출이 되면은요, 이렇게 이제 빠져나오기 시작하겠죠.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뉴클리오 캡시드 안에 필요한 것들을 집어넣어서 결국 탈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가 만들어지면서 또 다른 세포에 가서 침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겁니다. 자, 이게 일반적인 HIV의 생활사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러면 이런 바이러스의 생활사를 통해서 어떤 치료제를 적용해 볼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첫 번째는 처음부터 진입이 안 되게 하는 엔트리 이니비터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안에 또 여러 가지 약제가 속해 있고요. 두 번째는 역전사 요소 저해제라고 하는 것도 있죠. 리버스 트랜스크립테이즈 인히비터라고 하는데요. 여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뉴클레오시드 유사체를 이용한 게 있고요. 그냥 이게 아니다. 비뉴클레오시드 유사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뉴클레오시드 N을 따서 여기는 NRTI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보통 S를 붙이고 또 B는 논 뉴클레오시드니까 NNRTI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메커니즘을 조금 설명드리면요. 기본적으로 싱글 스트랜드 RNA가 DNA로 바뀌는 걸 막죠. 자, 일단은 이 뉴클레오시드 유사체라고 하는 건요. 우리가 자, 일단 이 당과 염기가 있는데 이 구조를 우리가 뉴클레오시드라고 하고 여기 이제 인산이 붙으면 뉴클레오티드라고 하잖아요. 원래 이런 이제 유전 물질, 그러니까 RNA나 DNA를 만들 때는 이런 이제 뉴클레오시드, 뉴클레오타이드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이 뉴클레오타이드가 원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일단 이게 리보스죠. 1번 단소, 2번, 3번, 4번, 그리고 5번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원래 이 3번에 OH기가 붙어 있고 이 5번에 인산기가 붙어 있죠. 그리고 자, 또 다른 이제 뉴클레오타이드가 있습니다. 1번, 2번, 3번 OH가 있고 이게 4번 그리고 이제 5번에 또 인산기가 있죠. 그런데 원래 이렇게 인산기랑 OH가 결합을 해서 포스포 다이에스터 본드를 만들어야지 이게 쭉 연결이 돼서 하나의 사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RNA나 DNA가 만들어지는 건데요. 자, 이런 뉴클레오시드는 그러니까 유사체잖아요. 이런 이제 3번 탄소에 OH기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OH기가 없으면 다음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만약에 이런 역전세 요소가 이 싱글 스트랜드 RNA를 통해서 막 만들고 있죠. 그런데 열심히 만들고 있다가 갑자기 우리 이제 자연적인 우리 원래 세포에 있는 정상적인 뉴클레오타이드가 아니라 이 유사체가 들어오게 되면요. 결국 이렇게 이제 종결을 시켜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일단 얘가 끼어 들어오게 되면 다음부터 더 이상 들어올 수가 없죠. 왜냐하면 3번 이제 탄소의 OH기가 없으니까요. 이걸 이용하는 게 바로 뉴클레오시드 유사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비뉴클레오시드 유사체라고 하는 건요. 이런 걸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역전사 효소에 직접적으로 결합해서 얘가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게 하는 게 요 NNRTI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가장 핵심적인 약물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도 뉴클레오시드 유사체가 굉장히 핵심적인 거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아예 아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DNA를 만들어서 쌍가닥 DNA를 만들었잖아요. 이거를 핵 속에 넣어서 이렇게 이제 통합시키는 효소 중에 인터그레이즈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인테그레이즈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이거를 억제하는 인테그레이즈 인히비터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통합효소 저해제라고 하죠. 자, 이 안에도 여러 가지 약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결국 이렇게 뭐 프로바이러스 상태에서
mRNA도 만들어냈고 싱글 스트랜드 RNA도 만들어냈잖아요. 그리고 이 mRNA를 통해서 리보솜에서 결국 단백질을 만들어내는데 이 전구 단백질을 잘게 잘라서 필요한 만큼 가공해서 쓰는 효소가 있었죠. 프로테아제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거를 또 억제하는 약물이 있습니다. 이거를 프로테아제 인히비터라고 하죠. 자, 크게는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칵테일 요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HAART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건 보통 이제 3제 요법을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뉴클레오시드 유사체 종류 중에 2가지를 택하고요. 나머지에서 1가지 정도를, 그러니까 1가지 이상 정도를 변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3제 요법을 해서 칵테일 요법이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이제 칵테일을 쓰는 이유는 굉장히 이 HIV가 변이를 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역전사 요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유전 물질을 만들 때마다 뭔가 이제 돌연 변이가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발생하게 되면은 결국 얘가 계속 자기 모습을 바꾸면서 우리 몸이 대항하기가 점점 힘들고요. 치료제도 결국 이런 돌연 변이 때문에 잘 안 듣게 되기도 하죠. 그래서 단지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여러 개를 같이 쓰게 되면은 아무래도 좀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결핵 설명드릴 때도 결핵은 1가지 약제를 쓰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약제를 쓰게 되고 만약에 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바로 다 바꾼다라고 했죠. 그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녀석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를 쓰는 게 아니라 칵테일 요법을 쓰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이 HIV에 감염되었을 때 어떤 경과를 밟게 되는지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할 텐데요. 자, 우선 HIV 수를 보겠습니다. 그리고 6에서 12주 정도까지를 급성기라고 할 거고요. 2에서 10년 정도까지 요 구간을 만성기라고 해볼게요. 자, 일단 급성기 초반에는요. 요 HIV의 수가 폭증하는 구간이 생기는데 이때는 요 CD4를 가진 세포라면 일단 HIV의 표적 세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도 우리 최전방 면역 세포 중에 소지상 세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피부나 또 점액 쪽에 분포하는 애인데, 그러니까 우선 HIV랑 맞닥뜨릴 수가 있는 거고, 우선 면역 세포다 보니까 싸우기도 하겠지만 당연히 표적 세포로서 감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게 면역 세포다 보니까 HIV에 감염된 상태로 림프절로 유입이 되는데요. 림프절 안에는 또 다른 면역 세포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죠. 자, HIV 입장에선 땡큐죠. 먹잇감이 풍부한 쪽으로 데려다 주니까요. 그래서 일단 HIV가 요 수지상 세포를 통해서 다른 면역 세포에 이렇게 침투하게 되고 순식간에 증식하고 전파가 되는 겁니다. 자, 이게 전신적으로 발생하게 되면 요 혈중의 HIV 수가 굉장히 증가하겠네요. 자, 그러다가 한풀 꺾이는 구간이 생기는데 요때는 이제 우리 면역 반응에 의해서 꺾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제 보통 급성 HIV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생길 수 있는데요. 보통 위험한 성관계를 가졌다. 그 다음에 보통 이제 3에서 6주 정도의 잠복기를 거친 다음에 독감이랑 유사한 증상이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발열이 생기고 기침이 나기도 하고 근육통이 생기기도 하고 막 피로감이 생기는 거죠. 이런 플루라이크 심텀이 나타납니다. 자, 이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가 이제 만성기에 접어들게 되면요. 그러니까 서서히 굉장히 천천히 HIV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CD4 포지티브 T셀의 수를 한번 볼 텐데요. 그러니까 CD4를 가지고 있는 T셀이라는 뜻입니다. T세포는 이 HIV 수랑은 거울상 관계를 가지겠죠. 그러니까 얘가 호랑이라고 한다면 얘는 토끼가 되는 거니까요. 일단 이 호랑이 수가 증가하게 되면 토끼 수는 감소하겠죠. 그러다가 한풀 꺾이게 되면 다시 토끼 수가 증가하게 되는 거고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그러다가 이 만성기에 접어들게 되면 서서히 얘는 또 떨어지다가요. 푹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게 결국 면역세포잖아요. T셀이. 면역세포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은 결국 온갖 감염이나 또 캔서, 암에 노출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크게는 500개,
그러니까 500개 per 밀리미터 세제곱으로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200개 그 아래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500개보다 많을 때, 500에서 200개 사이일 때, 뭐 200개보다 적을 때 이런 식으로 크게 나누기도 합니다. 보통 이렇게 만성기로 접어들면서 너무 지나치게 떨어지게 되면은 그러니까 면역 결핍 상태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서 이게 결국 에이즈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이 CD4 포지티브 T셀이 너무 떨어지게 되고 그러면 반대로 이 HIV의 수는 폭증을 또 하겠죠, 나중에. 결국 사망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요 HIV에 감염되었을 때 나타나는 경과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감염과 캔서에 취약하다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이제 떨어지면서 호발하게 되는 어떤 감염증이나 또 나타나는 캔서 타입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를 막 나눠놨거든요. 뭐 카테고리 A, B, C 이런 식으로 나누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은 제가 일일이 다 여기다가 적을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문헌으로 찾아서 공부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네, 그러나 절대 중요하지 않아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이제 T셀의 수가 감소되면서 이렇게 호발하는 감염증을 여러분들이 세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감염증을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약제를 써볼 수가 있는지 그 기준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 것들은 각자 공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번 마무리해 볼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